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변두리에서 40년 가까이 장사하며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젊어서는 돈 벌며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나이 먹어서는 그저 무탈한 게 복이려니 하며 살았죠. 남편은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난 인물이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게 제 몫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같이 산 사람의 얼굴이 한순간에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평생 남편을 잘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 사건은 나라에서 보낸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 집에 도착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반복되던 일상에 갑자기 커다란 변화가 생긴 거였죠. 당시 저와 남편은 경기도 변두리 버스 종점 가까이에 있는 낡은 3층짜리 상가주택에 살았습니다. 1층에서는 아귀찜 장사를 했고 2층은 살림집으로 썼죠. 3층은 세를 놓아 다달이 방세도 받았습니다. 비록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저와 남편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건물이 저는 참 고맙고 소중했어요. 그런데 그 상가주택 자리가 신도시 개발 용지로 묶였다는 안내문이 날아온 거예요. 우리 건물 자리에는 커다란 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보상 협의를 마치고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남편이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린 뭐하지? 보상금 들어오면 차차 생각해 봐야지. 우리 40년 가까이 일만 했잖아.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돈 받고 쉬면서 결정합시다. 그 전에 이사할 집부터 알아보는 게 먼저야. 그래야지. 근데 보상금이 이게 적당한 건가? 그럼 말이 좋아 건물이지 경기도 변두리 다 쓰러져가는 상가주택으로 10억 넘게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시세로 쳐도 그렇고.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평생 돈이라곤 만원 단위만 상대하던 사람이 억소리 나는 돈을 한 번에 받게 된다니 어색하고 걱정이 앞섰던 모양이었어요. 하긴 그런 큰 돈이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들어간다니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건물 등기가 처음부터 남편 명의였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잖아요. 재산은 전부 남자 이름으로 해놓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래도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부인데 누구 이름이면 어떻겠나 싶었던 거죠. 이사는 몇 달 뒤에 했습니다. 살던 동네 인근에 지은 지 20년쯤 된 소형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이왕이면 큰 집으로 가자는 말도 나왔지만 제가 마다했습니다. 나이 든 부부들이 사는데 방이 많아봐야 청소만 힘들다고요. 가게 문을 닫던 날도 아직 눈에 선합니다. 40년 쓴 소치며 냄비를 고물상에 넘기는데 손잡이가 손때로 반질반질하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한숨 쉬며 그랬어요. 이제 진짜 끝이네. 끝은 무슨 잠깐 좀 쉬는 거지. 쉬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건데.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쉬면 그냥 쉬는 거지 뭐 연습이라도 해야 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 심심하면 애들 집 돌면서 청소라도 해주면 되지. 하지만 아파트에 들어온 뒤로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눈을 뜨던 사람이 이불 속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소리도 안 들리게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점심때가 되면 밥 먹자는 말에도 대답이 없었죠. 그러다 하루는 제가 참다 못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병나. 같이 시장이라도 가자니까 집에만 틀어박혀서는 어디 나가서 사람 구경이라도 좀 해. 나가면 뭐하나 다들 살기 바쁜데 만날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럼 복지관이라도 다녀. 가면 다들 아는 사람 되는 거지 뭐. 거기 가서 뭐 하라고? 뭐 노인네들 틈에 껴서 종이 접기라도 하라는 거야? 목소리가 확 올라가더니 인상을 쓰길래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점잖고 말수 적은 양반인데 집에서는 자존심을 좀 부리는 편이었어요. 맘 같아서는 저도 화를 내고 싶은데 뭐 생각해보면 측은한 마음도 들어 그냥 말을 삼켰습니다. 새벽에 아기 받아오고 배달 나가고 세입자 보일러 고쳐주고 그렇게 40년을 안 쉬고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진 거니까요. 돈은 생겼는데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도 남편과 시간을 보내보려고 마트도 끌고 다니고 자식들 집도 청소해주러 가자고 해봐도 반응이 영 심드렁했어요. 헌데 그렇게 한참을 방구석에서 보내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더니 남편이 등산 가방을 메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놀라서 물었죠. 이 시간에 어딜 가? 산에. 이러다 다리 굳겠어. 혼자? 혼자면 어때? 조용히 올라가면 좋지. 진작 말을 하지. 김밥이라도 싸는 건데. 잠깐 기다려. 나도 얼른 옷 입고 나올게. 당신도 가게? 아서. 우리 나이에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병나. 운동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럼 정말 혼자 간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조용히 걸으면서 앞으로 뭐 할지 생각도 좀 하고.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 다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등산복 차림이었고 어떤 날은 낚싯대를 챙겼죠. 저녁이면 얼굴이 발갛게 익어 들어와서는 오늘은 어느 산을 탔네, 손맛이 좋았네 그런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건 무시할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현관에 벗어놓은 등산화를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라? 종일 산에 다녀왔다는 사람 신발 밑창이 왜 이렇게 깨끗해? 흙 한 톨이 안 묻어 있잖아. 산길을 몇 시간이나 걸었는데 신발장에서 갓 꺼낸 것처럼 말짱하니 이상하잖아요. 낚시를 다녀온다고 나간 날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원래 물고기를 들고 들어와 손맛 자랑하는 맛에 낚시 다니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빈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물었죠. 오늘도 꽝이야? 그러게 요즘 운이 안 따르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매운탕 끓일 준비 다 해놨는데 고기가 안 무는 걸 어쩌나 이 사람아. 별 잔소리를 다 하네. 하지만 정작 진짜 이상한 건 그 뒤였습니다.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래통에서 남편 낚시조끼를 집어들었는데 비린내는커녕 낯설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하나? 섬유유연제 같기도 하고 향수 냄새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제가 쓰는 세제 냄새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 조끼를 한참 코에 대고 있다가 그냥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무슨 냄새인지 물어봤자 또 성질만 낼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건 바로 휴대폰 문제였어요. 원래 남편은 전화기를 아무데나 던져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파 밑에서 나오고 이불 속에서 나오고 제가 몇 번을 찾아다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질 않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옆에 엎어놓고 화면에 불이 들어오면 슬쩍 자기 쪽으로 당겨서 확인하더군요. 심지어 생전 없던 비밀번호까지 생겼으니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어요.
당신 전화기에 비밀번호 걸려있던데 번호가 뭐야? 그러자 낯빛이 싹 변하더니 불편한 표정으로 되묻더군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저번에 애들 사진 찍은 것 좀 보고 싶어서 열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해? 안 하던 짓은 무슨? 나만 몰랐지. 휴대폰 잃어버리면 골치 아픈 일 많이 생긴다고 요새 다 잠가놓고 산다더라. 그러고는 얼른 말을 돌려버리더니 이상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샤워하러 들어가는데 손에 전화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잘못 봤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수건이랑 속옷이랑 전화기를 같이 챙겨서 욕실 문을 닫더라고요. 물소리가 나는 동안 저는 식탁에 앉아 닫힌 욕실 문만 쳐다봤습니다. 다 늙은 남자가 오븐 씻는 사이에 무슨 연락이 올까봐 그걸 들고 들어가는 건지, 백수나 다름없는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후 가뜩이나 남편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는 저에게 더 큰 의문을 안겨주는 일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벗어놓은 겉옷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손끝에 빳빳한 게 걸리더라고요. 꺼내보니 명함이었는데 반듯한 글씨로 인쇄된 상호를 보자 눈이 절로 가늘어졌습니다. 요가센터? 이런 걸 왜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주소도 여기서 한참 떨어진 동네인데? 저는 그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길에서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별 생각 없이 버렸을 텐데 그맘때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등산 다닌다던 사람이 무슨 요가? 혹시 여길 다니는 건 아니겠지? 이런저런 궁금증이 일어 명함을 안방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고 그날 저녁 밥상에서 남편을 슬쩍 떠봤습니다. 여보, 나도 요가 한번 배워볼까? 텔레비에서 보니까 요즘 많이 하더라고. 갑자기 요가는 무슨?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야. 나이 든 사람들한테 맞춰서 알려주는 것도 있나 봐. 당신도 같이 해볼래? 아이 됐어. 여자들만 버글버글 할 텐데 내가 그런 걸 왜 해? 어차피 등산한다고 매일 나가는 사람이 같이 취미 삼아 배우면 좋겠구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렇게 면박을 주더니 숟가락을 딱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래서 더는 묻지 못했지만 역시나 남편의 반응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찝찝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 산에 간다며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멀쩡히 TV를 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얼른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이 정말 등산을 가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제가 봤던 명함 속 그 요가 센터에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괜히 손이 떨려서 단추를 2번이나 잘못 끼웠네요. 잠시 후 택시를 타고 명함에 적힌 상가 앞에서 내린 저는 열심히 간판을 살피다 금방 그 요가 센터를 찾았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슬쩍 문을 여니 유리문 너머로 넓은 마룻바닥이 보이고 신발장에는 운동화가 20켤레쯤 놓여 있었어요. 안내대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절 보고 일어서며 묻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수업을 좀 알아보려고요.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하고 있는 반에 딱 그 연령대 분들이 많으세요. 마침 수업 중인데 한번 보실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리문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커지더군요. 새벽에 등산 배낭을 메고 나간 제 남편이 회색 운동복을 갈아입고 매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저 양반이
이거 배운다는 말이 창피해서 산에 간다고 거짓말한 거구나. 고기는 잡아오지도 못하면서 낚시 핑계를 댄 것도 그렇고. 남편은 워낙 말수도 적고 점잖은 척하는 사람이라 여자들 사이에 껴서 다리 벌리고 앉아 어설프게 몸을 움직인다는 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마누라한테 말하기도 민망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등산 다녀왔다는 사람 신발이 깨끗한 것도, 낚시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다 설명이 되더군요. 저도 모르게 어깨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며 그냥 돌아설까 하다가 문득 남편이 제대로 수업을 따라가는지 궁금해져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죠. 저기 죄송한데 조금만 더 봐도 될까요? 저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따라갈 수 있을지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제가 미안한 얼굴로 묻자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편하게 보세요. 그러시라고 유리로 해놓은 거예요? 그때 저는 무심코 강사에 관해 물었습니다. 궁금해서라기보다 수업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그냥 이것저것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참 젊으시네요. 몇 살이나 되셨을까? 40대인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수강생들도 안 믿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요? 정말 젊어 보이시네. 요가를 해서 그러신 거예요. 어르신도 시작하시면 10년은 젊어 보이실걸요? 직원은 틈새 영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30대로 보이는 요가 강사가 40대라는 말에 놀라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데다 몸매가 완전히 젊은 처녀 같은데 화장도 진하게 해서 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강사는 열심히 수강생들과 눈을 맞추며 요가 자세를 선보였어요. 열댓 명이 매트 위에서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의 움직임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뻣뻣한 몸뚱이를 제대로 접지도 못하며 낑낑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하도 우스워서 유리문 밖에서 혼자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사가 매트 사이를 돌면서 자세를 잡아주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손끝으로 어깨를 툭 건드리거나 말로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뒤로 바짝 붙어 앉아서 남편 등에 자기 가슴을 붙이다시피 하고 팔을 감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한 번이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수업 내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남편이었어요. 저 같으면 화들짝 놀라서 몸을 뺐을 텐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마치 그 상황이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순서인지 수강생들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강사가 앞에서 제 남편 쪽을 보고 씩 웃더니 한쪽 눈을 찡긋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도 마주 웃으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군요. 잠시 뒤에는 강사가 남편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손을 슬쩍 잡았다 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놀라지 않고 당연한 일이라는 듯 흐뭇하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으며 숨을 헐떡였어요. 그 모습을 발견한 직원이 놀라서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어머나, 어르신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좀 어지러워서.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네요. 네? 지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바로 나가셔도 괜찮으세요? 좀 앉아있다가 가시지. 아니,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러고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자꾸 어지럼증이 몰려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노력하느라 혼났습니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본 그 장면 하나로 제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치마만 두르면 좋아하는 사내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안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
어렴풋이 짐작만 하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만큼 충격의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식들한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털어놓을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알게 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동네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말 못하게 했더군요. 부끄러운 짓을 한 건 그 인간인데 이상하게 제가 더 창피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도 없고 속만 터질 듯이 답답했어요. 결국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려다 다시 발길을 돌려 택시를 잡아타고 지하철로 향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유명한 전자상가를 찾아갔죠. 무슨 정신이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수많은 상점이 눈앞에 보이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가까운 상점으로 들어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소리 녹음되는 거나 들을 수 있는 거 작은 거 있어요? 그러자 젊은 남자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답해줬어요. 녹음기요? 뭐 강의 같은 거 들으시게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얇은 거요. 티 안 나는 걸로. 이왕이면 바로 들을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네? 그건 도청장치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절 슬쩍 보더니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 보여줬습니다. 카드처럼 납작하고 어른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물건이었어요. 소리가 나면 알아서 녹음이 되고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직원이 친절하게 휴대폰에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사용법도 설명해줬어요. 꽤 거금이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값을 치르고 돌아섰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느라 진땀이 났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집에 돌아온 저는 저녁상까지 다 차려놓고 평소처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들어온 남편은 또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났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음기까지 머금으며 물었어요. 오늘도 잘 다녀왔어? 요즘 운동하는 효과가 나오나 봐?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런가? 운동하니까 그런지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역시 사람은 움직여야 해. 능청스럽게 받아치는 그 얼굴에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꾹꾹 누르며 참고 또 참았어요. 증거도 없는 마당에 아무리 따져봐야 딱 잡아댈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코를 골며 잘도 자는 남편 옆에서 분노를 삭히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쯤 정신없이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편 휴대폰은 늘 그렇듯 머리맡 충전기에 꽂혀 있더라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휴대폰을 돌려 검은 가죽 케이스를 벗겨내고 낮에 사온 그 납작한 물건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케이스를 씌워 놓으니 감쪽 같더군요. 두께가 종이 몇 장 정도라 손으로 만져봐도 별로 표가 안 나더라고요. 중요한 임무를 마친 저는 얼른 전화기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며 속으로 이렇게 빌었어요. 이게 다 헛수고면 얼마나 좋아. 그냥 내가 예민했던 걸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언제나처럼 또 배낭을 메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얼른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전날 사온 이어폰을 귀에 꽂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도둑질이라도 하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때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러다 차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기다리던 여자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대신 굵직하고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의아한 마음에 귀를 쫑긋 세우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먼저 남자가 사무적인 말투로 뭔가를 묻더군요. 제가 말씀드린 서류는 챙겨오셨죠? 남편은 굉장히 공손한 윗사람을 대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맞지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가족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밀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럼요. 제가 입 하나는 무겁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귀에 꾹 누르며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인간이 왜 저렇게 굽실거려?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보다 한참 어린 남자 같은데 뭐가 아쉬워서 저러지? 남편이 처음 듣는 목소리에 젊은 남자에게 존댓말을 써가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게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죠. 남편은 순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보수적이고 예의범절을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참 어린 사람한테 비굴할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게 예산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 상대도 자기보다 훨씬 나이 든 사람한테 여간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게 아무한테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식구 챙기기 바쁜데 그나마 제가 힘이 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압니다, 알아요. 제가 복이 많은 거죠. 말년에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았는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가서 제 이름이라도 흘리시면 전 그날로 옷 벗습니다. 이번 일도 그대로 물 건너가는 거고요. 명심하세요. 남자가 거의 반협박조로 하는 말에 남편이 펄쩍 뛰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절대 그렇게 입산 사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류 정리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 제가 먼저 연락드릴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조바심 내다가 큰일 치를 수도 있으니까요. 암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남편은 그 정체 모를 남자와 한참을 붙어 얘기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대화하는 모양새가 거의 주인과 머슴이라고 할 정도로 일방적이고 굴욕적이더군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내용이 참 묘했어요. 서류, 잔금, 순번, 명의 이런 말만 오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여자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고요. 이 사람이 바람난 게 아니었나?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지? 서류는 또 무슨 얘기고? 저는 맥이 풀린 채 한참을 앉아있다가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서륜이 잔금이니 하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단어들이 오갈 만한 일과 관련된 건 딱 하나. 돈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옷을 챙겨 입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이 들려 있었죠.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가주택 보상금이 고스란히 그 통장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번호표를 뽑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되어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통장 정리 먼저 해주세요. 항상 인터넷으로만 거래를 해서 정리 못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러자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통장을 정리해줬지만 다시 건네받은 통장을 확인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가 않아 몇 번이나 잔액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숫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했어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웃는 얼굴로 절 바라보며 여직원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기 이게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잔액은 8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10억이 넘게 들어있던 통장이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더군요. 제 앞에 앉은 직원은 물론 옆에 앉은 손님들까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런 시선 따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고객님, 지난달부터 여러 번에 걸쳐 출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하셨고 통장 명의자분 본인이 창구에 오셔서 처리하신 적도 있어요. 혹시 명의자분은 같이 안 오셨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어디로 나갔는진 안 나와요? 받은 사람 이름이라도 좀 봐줘요. 이체받은 계좌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도 아니고요.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경찰에 연락을 넣어드릴까요?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제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 보이자 상대 여직원까지 바짝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얼마나 낯빛이 안 좋은지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까지 떠다 줬지만 손이 떨려서 절반은 쏟아진 것 같네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인간이 정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긴 세월 추위를 참아가며 찬물에 아귀를 손질하고 찜통 같은 더위를 참아가며 지지고 볶는 세월을 거쳐 지켜온 건물. 그 건물과 맞바꿔 얻은 돈이었어요.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긴 전 재산이었죠. 그런 돈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도 모르게 돌아온 저는 그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남편이 오기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늦는 남편 때문에 속이 다 문드러질 지경이었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아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10시가 훌쩍 넘어 현관문이 열리기에 식탁 위에 있던 통장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남편에게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코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당신, 이 돈 다 어쨌어? 남편은 얼굴이 잠깐 굳더니 곧 표정을 바꾸더군요. 왜 남의 통장을 함부로 건드려? 남의 통장? 지금 남의 통장이라고 했어? 그 건물이 어떻게 마련한 건지 뻔히 아는 사람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내 재산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참견이야?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당신 재산이라고? 그럼 내가 아귀하고 씨름하면서 산 세월은 뭔데? 그깟 이름 하나 안 올라가 있다고 난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누가 그렇다고 했어?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한 일이야. 잘 살아보자고 그 큰 돈을 없애? 이제 어쩔 거야?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투자한 거야, 투자. 투자는 무슨 투자? 어디다 뭘 했는데? 말 못해. 뭐? 지금은 말 못한다고.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 큰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고 말도 못하는 거야? 혹시 주식에 투자했니? 반토막이라도 난 거야? 주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수익도 보장된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죽어도 말 못해. 소문나면 다 틀어지는 판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어떤 투자가 그렇게 말도 못하면서 쉬쉬하는 게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평생 부엌에서 아귀나 다듬던 주제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더군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는데 남편은 제 풀에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나도 이제 좀 큰 물에서 놀아보자는데 왜 자꾸 발목을 잡아? 최소 3배야 3배. 두고 봐. 내가 몇 달 안에 당신 앞에 떡하니 돈 갖다 놓을 테니까. 3배?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렇게 돈 벌기 쉬우면 누가 힘들게 일하면서 살겠어? 내가 바본 줄 알아? 다 알아보고 하는 일이니까 괜히 조치지 말고 당신은 나만 믿어. 남편을 왜 이렇게 못 믿어? 그럼 그 사람 이름이라도 대봐. 그 투자하라고 꼬드긴 사람 이름 석자라도 알려줘. 그거 하나만 알면 내가 입 다물고 기다릴게. 아이, 그것도 안 돼. 그 사람 이름 세어나가면 그 자리가 날아가고 우리 돈도 날아가는 거야. 절대 비밀이라고.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좋은 투자를 왜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느냐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울면서 사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자식들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까지 해봤지만 남편은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오히려 저를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참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단단히 홀리면 그런 눈이 되는지 기가 차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아무리 소리치고 설득해봐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싸우다 지쳐 새벽녘에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남편이 또 등산복을 입고 현관에 서 있는 겁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도 안 됐더군요.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 현관문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당신 또 어딜 가?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비켜. 오늘은 진짜 산에 가는 거야. 산은 무슨 산? 돈 얘기 매듭 짓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가. 이 사람이 정말... 비키라니까. 못 비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비켜. 그러자 남편이 저를 확 밀치는 게 아니겠어요? 말수는 적고 무뚝뚝해도 마누라한테 손찌검은 안 하던 사람인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아 억장이 무너졌죠. 저는 신발장에 어깨를 부딪힌 채 주저앉았지만 남편은 절 내려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다친 어깨보다 마음이 훨씬 더 아팠죠.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청장치, 그래, 어디로 가는지 들어보자.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손이 하도 떨려서 이어폰을 찾아 귀에 꽂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곧이어 남편의 움직임이 소리가 되어 제 귀에 날아와 꽂혔어요. 차문 열리는 소리에 이어 남편이 자리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그런 남편을 반기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콧소리가 잔뜩 섞인 아주 상냥한 목소리였죠. 이번엔 남편이 정말 여자를 만난 겁니다. 역시나 싶어 한숨을 쉬는 제 귀에 여자의 교태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야, 투자 정말 잘한 거야.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렇지. 내 부탁이니까 우리 오빠가 특별히 신경 써준 거 알지? 아무한테나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나중에 크게 보답할 참이니까 걱정하지 마. 제 남편은 너무나 당연하게 애인처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걸 알게 된 순간보다 더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신나서 하는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번 일 잘 마무리되면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별장 짓고 살자. 자기는 좋아하는 등산이랑 낚시 실컷 하고 난 바닷가 보이는 데다가 요가 학원 차리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요가 학원? 그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날 내가 본 건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요가 가르치는 척 남편 등에 매달리다시피 하던 그 여자. 30대로밖에 안 보이는데 40대라고 했던 그 강사가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듣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여자가 좋아 죽겠다는 듯 저한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지, 좋아. 이번 일만 잘 되면 그깟 학원 내가 몇 개도 차려주지. 우리 이쁜이랑 있으면 나도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서 기운이 펄펄 난단 말이야. 몰라.
여자가 콧소리를 내며 간드러지게 웃자 남편도 신이 나서 따라 웃더군요. 차마 더는 못 들어주겠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밥상머리에서도 늘 인상만 쓰며 사는 게 재미없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랑 있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절망한 나머지 그냥 이어폰을 빼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휴게소 좀 들렀다 가지. 화장실 좀 가야겠어. 그래 자기,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잠시 후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문을 열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얼른 갔다 올게. 뭐 먹을 거 사다 줄까? 아니, 난 됐어. 화장실이나 빨리 다녀와.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내리는 기척이 나더군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어폰에서는 여전히 여자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남편이 전화기를 차 안에 두고 내린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계속 여자 노랫소리만 들리더니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짧은 통화 연결음이 들려왔어요. 이 여자가 어디로 전화를 거나 보네? 그리고 이내 여자가 반갑게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데 조금 전까지 콧소리를 내며 웃던 그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더라고요. 나야. 지금 휴게소. 방금 화장실 갔어. 걱정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신신당부해놨는지 몰라. 보니까 이 노인네가 은근히 겁이 많더라.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게 확실해. 마누라도 아무것도 몰라. 어제 집에서 한바탕 했다는데 끝까지 입을 안 열었다던데. 상대가 누구인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것까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건 대번에 알 수 있었죠. 그때 여자가 슬쩍 비웃듯이 여유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 걸 뭐하러 걱정해. 대포통장이잖아. 돈 어디로 갔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 몇 번에 걸쳐 작업했는지 알잖아. 저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포통장이라니 뉴스에서나 들어본 말이었어요. 남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불법적인 통장이라는 뜻이었죠. 수많은 범죄에 이용되는 그 대포통장 얘기가 나오다니 역시나 남편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그때 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비는 잘 되고 있지? 거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려? 그래, 뭐 위치는 확실히 잡았고? 무슨 말인지 모를 소리를 늘어놓던 여자가 마치 누가 듣기라도 하듯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기겁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난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혼자 먼저 올려보낼게. 천천히 올라가 있으라고 하면 순순히 갈 거야. 워낙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노인네니까. 알았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한 번에 잘 밀어야지. 어설프게 했다가 살아서 기어 내려오면 그땐 진짜 끝장이야. 알지? 응, 그래. 발자국 남지 않게 조심하고. 끊어.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낀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제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에 잘 밀어야 된다고? 살아서 기어 내려오면 큰일 나?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자는 남편을 산에 올려보내놓고 밀어버리려고 누군가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을 해코지하고 실족사로 꾸미려는 거예요. 돈은 이미 빼돌렸고 이제 남은 건 아무도 모르게 사람 하나 없애는 일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처음에 만났던 그 남자가 분명히 여자와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이 인간이 여자한테 홀려서 사기를 당하고 지금 자기 발로 죽으러 가는 거라고. 그때 차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남편이 돌아왔더군요. 여자의 목소리도 다시 콧소리로 돌아왔죠. 자기야, 서둘러야겠어. 이러다 너무 늦겠어. 자기랑 처음 하는 등산인데 여유있게 구경하면서 올라가고 싶단 말이야. 그 말에 남편이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집 전화기를 들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멀쩡히 신호가 가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안 받아 끊고 다시 걸길 반복했습니다. 이어폰에서는 남편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사람 아침부터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제 연락을 무시하며 여자랑 키득거리더니 7번째쯤 걸었을 때 겨우 받더군요. 하지만 받자마자 대뜸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아 왜? 아침부터 사람 귀찮게 왜 이렇게 전화질이야?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내가 분명히 산에 간다고 했잖아. 급한 거 아니면 집에 가서 얘기해. 누구랑 가는데? 그런 건 왜 물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니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으며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지금부터 절대 내색하지 말고 내 얘기 듣기만 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티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응응 하기만 해. 나 참 별짓을 다 하네. 너 치매왔냐? 이게 뭔 웃기는 짓거리야? 저는 눈치 없는 남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급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 여자 믿으면 안 돼. 도망쳐.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등산로 입구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 많은 데로 도망쳐 제발.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 죽어. 사기꾼이라고. 내가 다 들었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말귀를 알아들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갑자기 피식 웃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 아주 소설을 쓰네, 소설을. 여보,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 어제 못 이겨 먹은 게 그렇게 억울하냐?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끊어. 나 바빠. 여보. 하지만 제 다급한 외침은 무참히 짓밟히고 그대로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때 이어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무슨 전화야? 표정이 왜 그래? 아, 우리 집사람. 하도 웃기는 소리를 해서 말이야. 무슨 소린데?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거라나? 산에 가면 죽는다고 도망치라고 헛소리라잖아. 어제 돈 문제로 한바탕 했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저는 기가 막혀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사람이 기껏 도와주려고 했더니 저한테 들은 얘기를 그 여자한테 전부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여자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는지 시치미를 떼며 웃더군요. 어머 세상에, 정말 웃긴다. 막장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아이, 신경 쓰지 마. 옆에 내가 어떻게든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두 사람이 같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화상이 죽든 말든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도 가득했죠. 미운정, 고운정,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애들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간이 죽어버리면 사라진 돈이 어디로 갔는지 영영 못 찾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옷을 대충 걸치고 서둘러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이어폰은 계속 귀에 꽂고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와 내비게이션 소리를 들으며 목적지가 강원도에 있는 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해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가 횡설수설 제가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경찰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다시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남편분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지금 강원도로 가고 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을 산으로 데려가서 밀어 죽인다고요. 제가 다 들었어요. 들으셨다니 어디서요? 그게 제가 남편 전화기에 소리 들을 수 있는 걸 하나 붙여놨어요. 경찰이 옆에 있는 동료를 한번 쳐다보더군요. 보아하니 제가 온전한 정신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부부 사이에 그런 걸 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나 잡아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 먼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안 가면 늦는다고요. 저는 급한 마음에 이어폰을 그 경찰의 귀에 밀어 넣다시피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 넣어뒀던 통장을 꺼내 책상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10억이 넘게 있던 통장인데 지금은 800만 원 남았어요. 대포 통장으로 다 빼돌렸다고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말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랑 한패거리한테 한 번에 잘 밀라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똑똑히 들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군요. 옆에 앉아있던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그 여자 이름이나 인적사항 아는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요가 강사예요. 어디 있는 건진 알아요. 차종은요? 남편분 태우고 간 차 말입니다. 여자 차라서 번호는 모르는데 그 검은색이라고 했어요. 둘이 얘기하는데 검은색 지겨우니 다음에는 흰색 차로 뽑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만으론 좀 힘들 것 같고 차라리 남편분 성함이랑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좀 불러주세요. 위치 추적을 해서 찾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그리고 어르신은 그 남자 남편분하고 얘기했다는 사람 얘기도 다시 해보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는 걸 다 쏟아냈습니다. 요가센터 상호, 위치, 통장 출금 내역, 남자가 했던 말, 서륜이, 잔금이니, 순번이니 하던 단어들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한 경찰은 어딘가로 계속 전화를 걸고 다른 경찰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러다 이런 말이 오가더군요. 요가센터 등록 강사 신원 조회됐고요. 소유 차량도 알아냈어요. 강원도 쪽에 공조 요청 넣어. 위치 잡아서 바로 따라붙어야 해. 저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붙들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차 안에서는 두 사람이 여전히 잔잔히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여자가 남편한테 이런 말도 했죠. 오늘 올라가는 데는 사람이 별로 없는 코스래. 조용하고 경치도 좋고 내가 미리 다 알아봤어. 잘했지? 그 소리를 듣는데 손발이 다 떨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죽을 자리가 될지도 모르는 곳으로 향하면서도 멍청하게 마냥 좋아서 웃고만 있더군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른 경찰 한 사람이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그 현재 경찰이 따라붙었고 동선을 보고 예측한 등산로 입구에도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계속 현장에서 연락이 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부터 경찰서 전화기가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첫 소식은 이랬습니다. 어르신, 두 사람 차가 저희가 예측한 등산로로 들어섰답니다. 어머, 그래요? 네, 그 여자가 배를 잡고 화장실 쪽으로 가고 남편분만 혼자 등산로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그대로의 움직임에 형사들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어르신, 그 남편분은 별 이상 없이 무사하시고 여자도 화장실 앞에서 붙잡았다네요. 산에 누가 또 있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능선 위쪽 바위 뒤에 숨어있던 남자 방금 검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긴장이 풀리며 정신이 다 아득해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이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저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강원도로 달려갔고 그곳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그 요가 강사는 우리 상가주택 3층 세입자로 살던 여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집에 놀러 왔다가 이사 준비라는 걸 보고 사정을 듣게 됐고 그렇게 주인인 우리가 엄청난 보상금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오는 길에 제 남편과 세입자인 자기 언니가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까지 익혔고요. 그러고는 저희가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몰래 그 동네를 기웃거리다 우연히 다시 만난 척 남편한테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네면서 요가를 권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전해줬어요. 어르신, 그 요가 강사가 남편분 연세엔 등산보다 요가가 훨씬 좋다는 말로 꼬드기고 지인 찬스로 수강료 할인까지 해준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찾아간 남편분한테 개인 교습을 해준다며 집으로 끌어들여 개인적인 친분을 만든 거죠. 거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만든 여자가 주택공사 다니는 사촌 오빠라며 남자를 한 명 소개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남편한테 은밀한 제안을 한 거죠. 청약 당첨자 중 잔금이 모자라 포기한 세대가 하나 있는데 10억만 넣으면 시세 30억짜리 아파트를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했다네요. 그 사실이 발각되면 남자도 주택공사에서 잘리고 남편이 투자한 돈도 다 날아간다면서요. 그러니 남편이 그렇게나 투자 사실을 숨기려고 기를 쓴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촌 남매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로 몇 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였어요. 물론 그 남자도 주택공사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정보가 새나가면 남자가 회사에서 잘리고 일도 망친다면서 남편 입을 막아두고 돈도 대포 통장으로 옮기며 계획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등산이었어요. 남편을 실족사로 처리하면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음모가 밝혀지며 두 사람 앞에는 부귀 영화가 아닌 거듭되는 재판과 무거운 형벌의 길만 열렸습니다. 다행히 끈질긴 경찰의 노력 끝에 어렵사리 그 인간들이 빼돌린 돈의 행방도 찾아낼 수 있었고 대부분의 금액을 되찾게 됐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경찰서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저도 불법으로 남편을 도청한 잘못 때문에 벌금형을 맞긴 했지만 충분히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등산로 입구에서 경찰을 만난 뒤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은 나중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내가 도망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소설 쓴다고 했었나? 전 재산 날린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살려주려고 했더니 새파랗게 어린 여자 앞에서 뭐가 어쩌고 어째? 그건 내가 정신이 나가서. 됐고, 난 이제 당신이라면 끔찍하니까 당장 이혼해.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몫을 받아냈습니다. 그제야 수십 년 세월 고생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된 거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게 된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에게 실망해 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나눠받은 돈으로 홀로 살아갈 집과 작은 상가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리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죠. 남편의 사건을 통해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요행 같은 거 바라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를 채워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헌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못 가서 또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랑 이혼하고 혼자 살던 전 남편이 어딘가에 돈을 투자했다가 그나마 남은 돈까지 전부 날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자식들한테 연락이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 일로 전 남편은 아예 알거지나 마찬가지인 신세가 되어 지금 쪽방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 딸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에서 얼마간은 그렇게 두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몇 달쯤 지난 어느 날 얼굴이 말도 안 되게 망가진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나도 여기서 같이 일하면 안 될까?
생각해보니 힘들긴 했지만 당신이랑 한 푼 두 푼 모아갈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렇게 부르지 마. 이제 당신이랑 나는 남이잖아. 그리고 여긴 규모가 작아서 따로 사람 쓸 필요 없으니 다른 자리 알아봐. 그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매정하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할 인간적인 도리는 그날 경찰서로 달려가 목숨을 구해준 걸로 이미 다 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제 전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다가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죄로 너무나 큰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연을 함께 하신 모든 분은 부디 소중한 땀의 가치를 잊지 않고 생활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